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주행 중에 동력 상실이 발생한 자동차 13만 6천 대에 대해서 무상 수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전기차인데 이 문제 단독 취재한 경제부 최기성 기자와 함께 리포트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뉴스에선 단연 이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치큐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민주당 분위기를 중심으로 전국 진단합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자체 조사를 벌여왔던 정부가 내일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최종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자체 보고서 언제 나올까 궁금했는데 날짜가 정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IAEA가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 정부는 오늘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내일 우리 자체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진행한 분석 내용과 지난 5월 우리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확보한 미가공 자료 분석 데이터, 또 지난달부터 진행된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우리 측 평가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여기에 IAEA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방재국장은 내일 발표할 보고서에 전문가 그룹의 종합 분석 결과와 함께 일본 측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궁금한 건 우리 정부의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일 텐데 관련 내용도 언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전문가 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어떤 입장인지 당연히 밝히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 공개 자리에는 오염수 대응 정부 전담팀장인 박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늘 브리핑에서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 압박 우려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재차 압박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구현 차장은 과거 소송 제기 단계에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켜낸 적이 있는 만큼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국을 찾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세부 일정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주말인 토요일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네, 이렇게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한국에 오고 또 우리 검증 보고서도 나올 텐데요. 일본 입장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기술적인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방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본 정부는 총리, 외무상 등 고위급들이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서는 한편 가짜 정보 유포에도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일본 원자력위원회 설비 검사까지 무난히 통과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방류 시기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건가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 원자력위원회도 지난달 말 진행된 오염수 최종 설비 검사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며 내일 검사 종료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올여름 무렵 방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인 8월에도 해양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이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안전성 확보와 이른바 소문 피해 대처 사항을 확인해 전체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방출 시기의 조율과 관련해서는 정치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류 주변 지역 3개 현의 경우 니와테현 지사 선거가 9월, 미야기현 의원 선거가 10월,
후쿠시마 현 의원 선거가 11월로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자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오염수 방류 문제가 부각될 경우 정부 여당으로서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 전에 방류를 서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는 것 같은데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11일에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과 함께 우리 정부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오는 13일에서 14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때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친강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개별 회동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통행증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비난을 하자 일본은 중국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발신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하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동영상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 인터넷상의 가짜뉴스에 대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도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하는데 이번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먼저 10일부터 12일까지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하는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등과 연쇄 양자 회담을 열고 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네 나라 정상이 함께하는 회담도 갖습니다. 한미일 회담은 별도로 열리지 않고 대신 이번 나토 일정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일정 역시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브리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북유럽, 중동부 유럽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을 통해서 한일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우리 대통령실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만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 이번에 관심이 쏠리는 의제는 무엇보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제를 정해두지는 않았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언급한다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문제 등이 논의가 될 텐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나토는 사이버 안보, 신흥 기술 분야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한 나토 양자 협력 문서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폴란드 방문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14년 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저녁에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합니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동하는데 국빈급으로 공식 방문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유럽에서의 양자 방문으로는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에 한 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도 회담한 뒤 무명 용사묘 헌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제 행사도 있는데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바르샤바 대학에서의 한 폴란드 미래 세대와의 만남 행사도 계획돼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 전략적 요충 국가인 폴란드와의 협력 심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이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별도 방문이나 정상회담 계획이 없고 추진되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선 변경에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결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은 지난 5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2031년 경기 하남시 가밀동과 양평군을 잇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노선이 애초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교통이 혼잡한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겁니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 12필지, 축구장 3개 크기에 달하는 2만여 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토부는 교통 수요와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노선이 변경됐다며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어려운 통과 구간에 불과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역시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담당 부서에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거 봤자마자 야 이래서 이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냥 즉각 이건 원점 검토해라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한 발 더 나가 전면 백지화를 공언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이번 달 주민 설명회를 거쳐 오는 2031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이렇게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사업 중단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렸습니다. 전단팀을 꾸리고 양평 현장 방문에 나선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가 고속도로 사업 중단이라면 어쩌면 초강수를 던진 건데 여야 반응 좀 더 알려주시죠. 네, 긴급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 악마 만들기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고속도로 종점을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거짓 선동에 앞장선 야당 인사들은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고속도로 게이트니 윤 대통령의 처각 카르텔이니 등을 주장하면서 정치 공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고속도로가 정치적으로 더 이상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면 전담기구 이른바 고속도로 게이트 TF를 꾸린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지로 검토됐던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압력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쳤길래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례가 없는 이런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여야 대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여야 갈등은 더 심해지는 형국이죠.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단식 투쟁에서 더 나아가 소속 의원들 전원이 오늘 저녁 국회에 모여 1박 2일 오염수 방류 저지 철야 농성에 나섭니다. 무제한 토론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한 뒤 내일 아침에는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직자 등이 총출동하는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 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 밖에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과 함께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해선 오염수를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의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과 함께 올해 열릴 예정인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환경 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철야 농성을 두고 과학을 부정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선동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구태의연한 집단 농성을 벌인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의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 온 민주당이 다만 여당은 아직 불안해하는 국민이 있는 만큼 일본과 협의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류 상황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에서 잇따라 정부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이 불소리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교육 표시 광고 사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예를 들어 N명 이상의 합격을 보장하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 민주당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전현직 대표 회동 시기를 놓고 당내에선 친명계와 친낙계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또 당내에선 분당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나오긴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양평 문제 좀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민주당 질문부터. 양평부터 먼저 하죠. 네, 하실 네, 말씀 하세요. 있으세요?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아까 그렇죠. 리포트를 보시면서 하실 네. 말씀이 좀 많아 보이셔가지고. 아니, 네. 그게 김건희 일가가 잘못했으니까 음. 취소를 한 거예요. 네. 왜 취소를 합니까? 맨 먼저 예타가 나왔던 거기까지는 해야지. 거기 사람들은 날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양평, 아니, 양평.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거기까지 나게 돼 있는데 김건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까지 네. 연장하려고 했다가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만 취소하지. 왜 여기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났으면은 거기까지는 해야죠. 아,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그 연장한 그것만 백지화해야지. 이분들은 선량한 시민들이
날벼락 맞잖아요. 벼락 맞은 거죠.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이제 사실이니까 취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원천적으로 다 취소해 버렸냐고. 그것만 취소하면 되지. 그럼 취소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역시 원희룡 장관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대로 처음대로 살려놓으면은 김건희 일가에서 너무나 압박이 셀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결정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잘못 아니에요. 잘못은 김건희 일가가 하고 왜 선량한 시민들은 손해를 보고 벼락을 맞냐고요. 네. 물론 아직은 의혹 단계고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의혹이 사실 아니에요. 땅이 있다는데. 전 대표를 포함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아니 고발은 또, 했지만은 모든 언론 보도에서 뭐 회사로 뭐 7,000여 평 뭐 있다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럼 그 땅 파갈 거예요? 네. 절을 줄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일단은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박지원 전 원장만 모셨기 때문에 제가 여당의 논리를 또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일단 민주당이 거짓 선동이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게 여당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일단은 전면 백제화가 아니라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전에 그러니까 종점에 대해서 그 이전 단계까지는 유지해야 된다. 그걸 당연히 해야죠. 왜 김건희 일가가 거기에 땅을 보디한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지 네. 여기까지 한 것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괜히 벼락 맞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부터 다시 또 돌아오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이후 사실 귀국 이후 이를테면 강연 정치 위주로 할 거란 전망이 좀 많았는데 지금 행보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했으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 폭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손잡고 대여 투쟁을 할 때다. 그리고 뭐 강연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입한국의 한가하게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셨는데 나는 두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왜 여기 왔냐. 빨리 이재명을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투쟁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발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한 2시간 막걸리를 5잔 병을 먹었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국가와 당을 결정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이 씨는 양김 씨가 아니에요. 양김 코스프레 하지 말고 빨리 만나서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을 해라. 그래서 민주당은 단합하고 강한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부의 말씀이 있었지만 밝히긴 어렵다고 했는데 그 당부의 말씀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뵀을 때도 그 후에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결같이 단합해서 잘해라지. 분열해서 싸워라.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맞물려서 한동안 좀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 자리에 매주 나오셨던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을 언급했고 여기에 대해서 박 전 원장께서 나가면 얼마나 추운지 아느냐고 반문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상민 의원도 단합을 위한 한 방면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지 말자 하는 순수한 의미로 얘기했지. 저분이 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나가면 추워요. 나가면 어디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죠. 저는 절대 저 분열을 하자 하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그 유쾌한 결별 발언은 사실 아니, 좀 반어법이다. 결별이 무슨 유쾌한 결별이 있어요. 무슨 코미디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동이 가장 큰 관심인데 아까도 계속 만나야 된다고 하시고 계십니다만 비명계 입장, 그러니까 친낙계 의원들은 급할 게 없다. 그러면서 퇴근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급할 게 없으면 비명계 친낙계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다 당선된대요. 당이 단합해야지. 그건 한가한 소리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대결하면서
그렇게 민주당이 한가할 때냐 이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지만은 민주당 그런다고 지지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단합해서 국민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투쟁을 해야죠. 자, 일단은 친낙계 입장에선 좀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만약에 양측에 신경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지금 고려한 신경전일까요? 신경전 있을 것도 없어요. 망한 집구석에서 뭘 싸우면 뭐 합니까? 더 망하지. 네. 대통령 선거에 졌잖아요. 네. 졌으면은 거기에서 단합해서 출발해야지. 현직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고 경선에서도 당대표 경선에서도 패배를 했다고 하면은 인정을 하고 함께 나가야죠. 네. 그렇게 투쟁할 때 이낙연 전 대표의 미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도 총선 출마 의사 밝히셨어요. 근데 저는 오래전에 밝혔습니다. 네. 이번 좀 공식적으로 밝히셨는데 망한 집안 이런 표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죠. 네. 망한 집안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에 졌고. 네. 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이 얼마나 도탄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지도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지. 그럼 총선 앞두고 뭐 그대로 말씀을 제가 빌었으면 망한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이제 나오시는 겁니까? 네. 단합 지원이 됩니다. 단합 지원. 단합하자. 그래서 강한 야당이 되자. 예. 김대중 총재는 79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고 네. 대통령 때는 115석을 가지고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킨 정권 재창출을 했어요. 그러나 그 후 우리 민주당은 152석, 심지어 180여 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가 옳은 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은 분열이 돼야 되지만 네. 김대중의 민주당으로 가면은 단합하고 강한 민주당이 되어야 내년 총선도 또 정권 교체도 해야지. 이렇게 망해가지고 싸우면 뭐예요? 네. 혹시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하고 나서 따로 만나시거나 뭐 통화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통화는 했습니다.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그런 것은 네. 얘기 안 하는 게 좋고. 다른 방송에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네? 어떤 말씀 아니 나누셨어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혹시 지금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런 어떤 주문이 많잖아요.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한테 뭐 주문을 한다면 어떤 주문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만나라 이거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네. 무슨 절차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예. 같은 당에서도 못 만나면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정은하고 만나라, 야당 대표 만나주라 이런 얘기할 자격도 없는 거죠. 자기들은 안 하면서 대통령한테만 하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당원들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 걱정을 양이 씨는 풀어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 분열, 알력, 갈등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미애 전 장관. 사실 장관직 사퇴 공방,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추 전 장관을 향해서 왜 지금 하는지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는 거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전 대표들이 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돌아다니고 안 만나고 추미애 대표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이 어떻게 됐든 대통령은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총리는 재청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명이나 해임이나. 네. 그러한 사실을 지금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적전 분열을 하느냐. 그래서 자제하는 게 좋고 송영길 대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화가 나겠지만은 좀 자숙 좀 해라.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 빨리 만나라. 네. 추미애 전 대표 좀 자제해라. 송영길 전 대표 좀 자숙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꿔 말하면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 어떤 이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리거든요. 오늘
혁신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이름을 거명하면서. 네. 그 맞는 얘기예요. 나는 혁신위원장 얼굴도 한 번도 보지도 않았지만은 똑똑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은 교수만 하시던 분이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그러한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것이 국민 시각입니다. 그것이 민주당 당원들의 시각이에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는 국민 생각을 존중해라요.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또 최근에 어떤 인선 관련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 문화특보에 임명이 됐거든요. 뭐 과거 MB 정부 주요 인물들이 속속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유인촌 특보나 네. 뭐 특히 이재호 상임위원장은 아주 잘한 인사던데요. 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발 기자들 80%가 반대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좀 임명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대신할게요. 네. 이게 지금 전부 MB 시즌 2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네. 지금 분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보수의 젊은 전 장관의 말씀이 네. 무능한 보수로 찍혀서 자동적으로 정권을 내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사가 망사인데 만사가 돼야 되는데 망사만 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김영호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MB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을 했는데 그분은 네.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분을 하냐 이거죠. 왜 북한 지원부 안 되는 것은 네. 좋은데 북한 전쟁부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부라는 게 지금까지 북한을 이해하면서 평화를 지키고 만일의 통일을 위해서 연구를 해온 그런 부처인데 네. 장관도 차관도 대통령실 비서관도 전부 이름도 성도 모르는 강경파들만 잡아넣으면 통일전쟁부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김용호 그런 분을 장관시키는 것은 좀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앞두고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대북 정책에 좀 원칙적인 어떤 입장을 주문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이 의지가 좀 확고해 보이거든요. 조금 전 언급하신 이재호 상임고문께서는 MB 때 사람이 양질이었다는 말로 이런 흐름을 정리했는데 왜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재호 장관이야 상임위원장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자기 MB 좌장인데 우리 때가 자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운전석에 앉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 나는 조수석에 앉겠다 했는데 지금 북한과 일본이 접촉을 하잖아요. 네. 싱가포르 중국에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김정은은 돈이 필요하고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네. 내년 대선을 위해서 북한을 도발을 억제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기시다 총리가 한반도 운전석에 앉고 조수석에 바이든이 앉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디 앉아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김영호 장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 시켜야지. 그럼 뭐 국방부는 강경하게 하는 거예요. 네. 통일부 장관보단 국방부 장관이 훨씬 낫다? 적임자인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여론조사를 언급하셔가지고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아마 기자협회 설문조사 결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기자들 예. 80%가 반대한다. 자, 이번 조사는 기자협회 전체 회원의 13%가 대상이었고요.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6%포인트 오차가 있었다는 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협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박지원 전 원장께서 언급하셨는데 아까 총선 나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를테면 원장님 포함해서 올드보이들의 귀환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당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뭐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나 네. 국정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지금 정치가 한쪽으로 흘러가니까 엉망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저는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정치를 우리 민주당에 대입시키고 특히 약화된 대여 투쟁을 강화시키고 또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네. 져줄 것은 져주고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출마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짧게 또 농사를 여쭤보면. 지었어요. 네. 다른 분들은 다 놀았지만은 네. 저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추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수사도 받고 계시고 또 재판도 과정에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게 총선 본격적으로 좀 준비하기 직전까지 다 정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정리 안 될 거예요. 네.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특활비 사용 실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수억 원씩 일선 검찰청에 지급되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한 번에 억대 돈을 쓸 수도 있었는데요. 정작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한 건데 대상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치입니다. 그 이전 내역은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보여 포함하지 않은 건데요. 해당 기간 집행된 특활비 액수는 2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은 크게 정기지급분 156억 원과 검찰총장이 쓰는 것으로 보이는 수시사용분 136억 원으로 나뉘었습니다. 대검에서 일선지검이나 지청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액 현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공개한 자료가 극히 불충분했지만 특활비가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점에서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건가요? 네, 정기지급분은 해당 기간 일선 고검과 지검, 지청에 특정 직위를 가진 15명가량에게 나눠 주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활비가 정기적으로 배분되는 방식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수사나 정보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특활비를 받아가는 15명이 누군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정기 지급분 말고도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네, 수시 사용분 역시 특활비 사용 지침에 어긋나게 쓰인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그 예로 지난 2017년 12월 26일 특활비 4억여 원이 64개 일선 검찰청에 동시에 추가로 배분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전인 12월 1일에 이미 12월분의 특활비가 배분된 상태였는데요. 연말에 갑자기 수사가 늘어난 것이 아닐 텐데 갑자기 수억 원의 특활비가 배분된 건 석연찮은 대목입니다. 또 해당 기간 재임한 검찰총장들의 지출 내역을 보면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이나 1억 원, 또 8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등의 거액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월별 집행금액 총액과 첨부된 영수증 등 증빙 액수가 불일치하는가 하면 아예 증빙이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기간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역임한 때랑 겹치기도 하는데 당시 특활비 집행 내역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쓴 특수활동비는 모두 38억 6,3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직일인 794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480만 원을 쓴 셈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자료는 2019년 8월과 9월 두 달치만 있습니다. 이때는 8억 2천여만 원을 썼는데요. 이 가운데 8월 27일 하루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9월 9일에도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모두 영수증 한 장씩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가 관련 지침에 맞지도 않고 또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구 때린 뒤 끌고 나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만약 여성이 안에 타고 있으면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초부터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을 노리고 범행을 시도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오른 A씨가 10층에서 내리려다가 갑자기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한 사실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어 A씨는 피해 여성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끌고 나와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비명을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A씨를 막아세우면서 범행은 가까스로 끝났지만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여성분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시고 몸 상해 흔적 다 보이고 제지를 하려고 했으나 쉽게 뿌려치지도 않았고 밀려나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이사와 혼자 살던 A씨의 집은 12층보다 더 높은 층에 있는데요. A씨는 일부러 12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만약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을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도 말했는데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복도에서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직업이 없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던 A씨가 애초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외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A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폭행한 시점부터 성폭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 A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수의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A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내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관련 경찰 수사 대상이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면서 600건에 근접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9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 중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난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6년 인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딸이 하루 만에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매장한 40대 친모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도 2015년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YTN도 연일 집중 보도하고 있는 문제, 바로 이 출생 미신고 아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또 방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선택지로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부모들이 처벌을 받거나 베이비박스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음지에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7년간 영아 살해죄 46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경찰대 김성희 교수 논문을 보면 가해자는 모두 화장실 혹은 샤워실 같은 데서 홀로 출산한 산모였습니다. 분만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를 살해한 사례는 87%인 4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를 보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은폐할 목적으로 살해한 경우가 4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에선 지난 1999년 텍사스주에서 처음 안전한 영아 피난처법을 도입했습니다. 영아를 경찰이나 소방서, 병원에 익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아이에게 학대 흔적이 없다면 부모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24시간 대기하는 공공 베이비박스인 셈인데요. 영아 유기를 막는 효과가 인정이 돼서 현재 미 전역 50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릴리와 케이든이란 이 아이들,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이 돼서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 국가안전피난처 연맹에 따르면 법 도입 이후 최근까지 이런 아기 4,778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출생 당일 영아 사례율은 2008년에서 2017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법 시행 전보다 67%가 줄었습니다. 유럽 최고 출산율을 기록하는 프랑스에선 1941년 익명 출산제를 도입해 매년 약 600건의 익명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생모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자녀의 알 권리는 전적으로 생모가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베이비박스가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독일은 2014년에 실외 출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친모의 정보를 밀봉한 다음에 아이가 16세가 되면 열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프랑스는 41년이고 독일은 2014년인데 한 해 5, 600명의 아기들이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정치도 이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산모가 병원을 꺼리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거나 자녀의 알 권리를 박탈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자까지 출생증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독일처럼 우리도 아이의 알 권리와 친모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재학생이 등교하던 중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최근 김명애 총장과 동덕여대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총장 등은 평소 학생들이 위험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언덕길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4년 교통사고로 숨진 만삭 아내 앞으로 거액의 보험 25개를 든 사실이 알려져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53살 이모 씨가 미래세 생명보험을 상대로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보험사바 1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미래세 생명보험이 오는 2055년 9월까지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보험사는 모두 31억여 원을 내게 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에게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피부 괴사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해 지자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소자 부모는 1년 동안 11차례나 발병이 이어졌는데 해당 시설에선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합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안성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1급 30대 A씨. 엉덩이에는 고름을 뽑아내기 위해 20cm를 절개한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A씨가 진단받은 병은 균이 피부 조직과 장기에 침투하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부위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씨 보호자가 시설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건 이미 폐혈증까지 진행돼 생명이 위독한 때였습니다. A씨는 2차례 이어진 수술로 현재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혈증이 이미 진행이 됐었어요. 네. 염증 수치가 33이었어요. 지금 이 아이는 가다가도 죽는다. 잘못하면 너무나 위험한 상태다. 문제는 시설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걸린 입소자가 A씨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2명을 시작으로 1년여 동안 11차례나 발병이 이어졌고 A씨가 감염됐던 지난해 7월에는 5명이 동시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병으로 3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던 다른 입소자 보호자가 들은 설명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또 병이 재발해 고름을 빼내기 위한 허리 절개 수술을 할 때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찔렀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이걸 분명히 고지했거든요. 재발하면 빨리 저한테 연락을 하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재발했는데도 숨겼어요. 결국 괴사성 근막염 집단 발병 사실은 첫 발병이 있은 지 7개월 뒤에야 보호자 신고로 지자체 등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의뢰를 받은 감염내과 전문의는 집단 발병이 가능한 전염병이 아니어서 구타에 의한 감염일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에서야 해당 장애인 시설은 한 입소자가 밖에서 갖고 온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사기로 다른 입소자를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이 때문에 집단 발병이 일어났다고 공지한 겁니다. 구체적인 발병 원인을 묻는 YTN의 문의에 해당 장애인 시설 측은 은폐할 뜻은 없었다면서도 공식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입소자들 집단 발병 과정에 방임이 의심된다고 보고 지난달 시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 안성시의회는 주무부서와 시설을 찾아 입소자의 안전을 살피는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시설은 결국 지난달 자진 폐지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국비를 포함해 16억 원을 지원하는 안성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내일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또다시 최고 15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동반돼 비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부터 일본 열도까지 동서로 긴 구름띠가 형성됐습니다. 열흘 남짓 지역을 옮겨다니며 물폭탄을 뿌리던 장마전선입니다. 숨고르기를 하던 장마전선이 내일부터 다시 북상합니다. 주말까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를 쏟아붓겠습니다. 7일과 8일 사이에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낮에는 제주도와 전남에,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전북과 영남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호남과 영남에도 2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올여름 장마 기간, 남부에는 평균 200mm 이상의 비가 왔고 특히 전남 내륙에는 400mm를 웃도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남부에 또다시 호우가 예보되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달의 인력이 강해져 만조시 수위가 급상승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20분을 기해 강원 동해안 일부에 폭풍 해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만조 이후에는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특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이내로 길지 않겠다면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통 폭풍해일특보는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최근 이틀 동안 전남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에는 달의 인력으로 인해 폭풍해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예적금은 모두 보장이 되며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재차 안심시켰습니다. 중도 해지한 돈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시장 불안이 가라앉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앞.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연체율이 역대 최고로 치솟으며 불안감이 커지자 고객 안심시키기에 나선 겁니다.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불안감 진화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경우라도 예적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됩니다.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자금이 77조 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급 여력이 넉넉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면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유출 사건이 좀 있었을 때 그때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금고에는 여전히 문의 전화나 상담을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을 하니까 물어보러 왔어요.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깐 들렀는데 좀 너무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기준 6%대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2배가 넘는 수준. 1차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가 문제지만 감독당국인 행안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위축되며 더 일찍 위험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관리감독 논의는 지금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류혁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류 대표가 지난 2019년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관여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펀드 투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새마을금고 차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중국산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중국 동포 출신 47명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들을 들여와 중국 식품점과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들이 중국 식품점에 들이닥칩니다. 식품점 안에서는 중국어가 적혀있는 알약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압수영장을 집행해서 이걸 우리가 압수를 할 건데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판매업소를 덮친 겁니다. 연루된 업소는 인천과 경기 수원, 평택, 시흥 등에서 모두 9곳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식품점들에서 모두 2만 7천여 정에 달하는 막대한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인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인 거통편 5만 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약품은 수도권 일대 다른 중국 식품점들로 유통됐고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일반 손님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판매상들은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복방 감초편도 들여와 판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약품들은 불면증이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고 장기 복용할 경우 금단 현상이나 발작 증세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중국에서 통용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와 판매에 가담한 중국 식품점 운영자 8명,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37명을 검거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47명은 모두 중국 동포 출신이며 이 중 6명은 우리나라로 귀화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일본 장수과학진흥재단도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몽과 혈압약입니다. 이 자몽은 약이 몸에 흡수되는 대사 과정을 방해합니다. 자몽에 함유된 베르카무틴과 프라녹마린 성분이 약을 체내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약효는 필요 이상으로 더 강해지죠. 때문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치료제, 신경안전제 등의 약물과 자몽을 함께 먹게 되면 체내의 약물 농도가 증가하고 이는 혈압 저하와 두통,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드시는 중이라면 치즈와 와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와인과 치즈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삼환계 항우울제와 같이 섭취하면 이 티라민의 대사가 저하되면서 급격한 혈압 상승과 안면 홍조, 두통 등의 증상이 일어납니다.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먼저 우유와 같이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유제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슘이 항생제 성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또 항생제를 커피 등 카페인과 먹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특히 퀴놀론계 항생제와 커피를 먹으면 카페인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불면증과 신경 예민 증상 등 카페인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냥 먹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음식이라도 평소 복용하는 약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먹는 분들이라면 약사와 상의하셔서 피해야 할 음식들은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유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시해 감사위원들의 열람 검수 없이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25층 건물 외부 공사 설치물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패류를 잡는 사람들에게 불법 어구를 판매한 일당 1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60대 A씨 등은 어업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어구를 온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해경은 A씨가 운영하는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 개불잡이 펌프와 불법 꽃게망 등 불법 어구 1,795점을 압수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프로듀서 50대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KBS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해서 닷새 만에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깊은 동굴에 적응해 사는 과정에서 눈이 퇴화해 없어진 신종 거미가 국내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2월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한 동굴에서 해당 거미를 발견했는데 이 거미는 시각기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포식자가 없는 곳에서 생활해 보호색이 아닌 하얀색 몸을 갖게 됐고 빛을 받으면 구슬처럼 푸른색을 띈다는 점에서 한국 구슬거미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제작, 판매된 전기차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이 발생했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현대차, 기아가 13만 6천 대에 대해서 전면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떤 식으로 수리가 이루어지는지 해당 내용 취재한 최기성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공교롭게도 부실 시공 문제로 대형 건설사가 재시공에 나서고 또 현대차, 기아도 문제가 발생해서 무상 수리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단독 보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자 우선 어떤 차종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지난 2021년부터 국내에서 제작해서 현재까지 판매된 현대차, 기아 6개 차종입니다. 네. 모두 전기차인데요. 이를 보시면 주행 중 동력 상실로 교통당국에 결함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 5, 그리고 제네시스 GV60, GV70 전기차뿐 아니라 G80 전기차와 아이오닉 6도 포함됐습니다. 네. 차종별로 이 무상 수리 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현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가 한 7만여 대 정도 되고요. 기아 EV6가 4만 6천여 대, 제네시스 모델 중 전기차가 18,000여 대 등입니다. 이 모두 합치면 한 13만 6천여 대 가량이 되는데, 현대차, 기아가 제작해서 내놓은 주력 전기차종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대차, 기아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에 더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에서도 원인이 확실하진 않다고 언급하고 보인다고만 해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ICCU라고도 불리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에 있는 이 저전압 직류 변환 장치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통합 충전 제어 장치는 전기차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모두 충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인데요. 이 장치 내부에서 일시적인 과전류가 흐르면서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이 변환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원인은 추정하고 있고 확실하진 않지만 저전압 진류 변환 장치 문제로 보인다. 네. 자, 그럼 세부 무상 수리 절차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제작사가 차주들한테 일일이 통지문을 보내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14만 6천 명에게 이 무상 수리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상 수리는 8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통합 충전 제어 장치가 과전 유입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해서 동력 상실을 방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선 모든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현상으로 경고등이 켜졌던 차량은 이 통합 충전 제어 장치를 새 제품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8월부터 수리받을 수 있지만 미리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가 그제부터 진행 중인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서비스와는 별개로 이번 무상 수리가 진행 중이지만 원하는 사람은 해당 서비스를 받을 때 무상 수리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상 수리도 그렇지만 현대차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현대차, 기아 측에 질의를 했지만 네. 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측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비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무상 수리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을 보유한 분들은 상당히 이 방송 보시면서도 그렇고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해당 차종 운전자가 그때까지 좀 무상 수리 받기 전까지 안전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기아가 이번에 무상 수리를 발표하면서 안전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일단 주행 중에 문제가 감지되면 이 알림이 뜨는 만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알림 방식은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례로 운전자에게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속도가 알리면서 속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속도가 줄어도 30분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이 속도가 줄면서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워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이제 가까운 정비소에 입고해서 점검이나 조치를 받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둘러보고 있는 내용, 현대차, 기아 그 전기차 중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국내에 접수됐다. 이 소식을 지금 최 기자가 최초로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0건 넘게 접수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입수한 교통당국 내부 자료를 보면 모두 34건입니다. 이게 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만에 집계된 수치인데요. 이게 모두 그 주행 중 동력 상실로 인한 결함 의심 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제작한 기아 EV6 26건, 제네시스 GV60이 6건, 제네시스 GV70이 1건, 현대 아이오닉 5가 1건입니다. 이 다른 제작사 전기차에서도 유사한 현상으로 신고된 게 있는지도 취재했는데 현대차, 기아 차종처럼 유의미하게 묶을 수 있는 통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아직 취재 중이지만 현재까지 취재한 결과로는 현대차, 기아를 제외한 모든 제작사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 신고는 이 5건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작사 입장에선 여러 차종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 13만 6천 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상 수리 결정하기 쉽진 않았을 텐데 이 주행 중 동력 상실 현상, 안전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좀 위험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 현대차, 기아 설명대로 주행 중에 동력이 상실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고등과 경고음이 울리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고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저속 주행이 가능하면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이 일부 국가에선 사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처럼 좀 땅이 넓은 국가에서는 30분 뒤에 동력이 상실된다고 하면 운전자가 곤란에 처해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국내외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행 중 동력 상실 문제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접수가 됐다고요? 네, 지난달 중순쯤입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오닉 5 운전자 30여 명이 주행 중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경고 표시가 뜨고 차량 동력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제작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고 미국 교통당국도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2022년형 아이오닉 5만 관련 내용이 접수됐고 국내에서는 4개 차종이 접수돼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에서도 이 배터리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현대차 미국 법인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소통 중이라면서 이 도로교통안전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맨 처음에 취재에 착수하게 된 계기, 그 배경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해당 내용을 취재하게 된 거죠? 일단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저도 네. 국내에서도 과연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이런 궁금증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6월 중순에 외신 보도가 이제 미국 사례가 나오고 나서 제가 현대차 기아 측에 주행 중에 동력 상실로 국내에 소비자 불만이나 민원이 접수된 게 있냐고 물었는데 당시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이 실제로 없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교통당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가 34건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기아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자체 집계한 관련 건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한 이후에 현대차 기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해당 사안에 문제가 있다는 건 현대차 기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도 이후에 관련 사안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피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무상 수리 같은 조치가 아마 이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범위도 넓혀서 이 접수된 4종을 넘어서 6종 전기차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취재 과정에서 이제 좀 무리한 기사 수정 요구를 저에게 하기도 했었는데 네. 기사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제조사 입장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 측면인데 아까 미국 교통당국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국토교통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 무상수리 내용을 보도한 이후에 이 국토부 관계자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네. 국토부 관계자 얘기는 이번 사안이 이제 무상수리로만 끝날지 아니면 자발적 시정 조치인 리콜로 이어질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까지는 추정 원인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제작사에서 진행하는 무상수리를 일단 지켜본 뒤에 이후에 주행 중 동력상실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또 추가로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무상수리, 네, 말씀하시죠. 아니, 말씀하시죠. 네. 그 무상수리가 완벽하게 되면 좋지만 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조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게 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부 입장까지 정리해줬고 지금 13만 6천 대 운전자분들은 상당히 좀 불안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상수리 절차 포함해서 오늘 대담에서 좀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YTN 혹은 유튜브 통해서 최기성 기자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부 최기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분단 이후 첫 남북 합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관련된 남북회담 자료가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남북 공동성명 발표 전 남북 간 비밀 접촉 과정도 담겼는데 무엇보다 당시 북측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정상회담을 요구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이 공동성명을 타결한 역사적인 순간.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반도를 들썩이게 했던 7.4 남북 공동성명을 도출하기까지의 비밀 접촉 등이 담긴 회담 사료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김일성 주석의 동생이자 북한 정권의 2인자였던 김영주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과 만났는데 북측은 우리를 향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박정희 대통령 간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이후락 부장은 회담이 잘못될 경우 실망이 클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북측이 당시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요구한 배경엔 주한미군 철수라는 나름의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또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미군이 더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남북 간의
관계를 모색한 것을 제안했다라고. 비밀 접촉을 위해 서로가 당시 적국으로 오간 만큼 남북한은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각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후락 부장과 김일성 주석의 면담 내용 등은 이번에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힘겨운 과정을 거쳐 7.4 공동성명이 나온 순간은 화려했지만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가동됐던 남북 간 공식 대화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는 이후 부침을 겪다가 파행됐습니다. 이후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간 끝에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로 극도로 경색된 상황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정부와 군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티드론 방어 체계가 처음 도입됩니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 체계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합니다. 이번 입찰은 모두 485억 5천만 원 규모로 공군 기지와 해군 항만 등 각 군의 주요 시설, 정부 기관 등을 노린 적의 무인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사청은 이번에 도입하는 대드론 통합 체계가 초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한 뒤 전파 교란을 통해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이른바 제밍 형태의 방어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과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포천시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에 창설될 드론 작전사는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과 적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 추적, 타격의 군사작전 등 드론을 이용한 공격 방어 작전을 총괄하게 됩니다. 네, 네덜란드에 초강력 폭풍이 몰아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주요 공항의 항공편도 줄줄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여름 폭풍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꼽히는데 세계 평균 기온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아름드리 나무가 밑동을 드러내며 도로를 덮칩니다. 길을 달리던 차량도 그대로 깔렸습니다. 힘겹게 구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 폴리가 네덜란드 북부를 덮친 겁니다. Then I saw people walking around and it stopped raining. So I took my bike outside and I saw all these trees falling down. 풍속은 역대 최대인 시속 146km를 기록했습니다. 때 아닌 여름 폭풍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사상자가 잇따랐고 공항과 철도,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보통 10월부터 4월 사이 지나는 폭풍이 이번에는 한여름에 강타한 겁니다. 독일과 덴마크를 핥히고 지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여름 폭풍은 이상기후가 원인일 수도 있는데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는 세계 평균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17.01도로 2016년 8월에 16.92도를 갈아치운 데 이어 하루 뒤인 4일에는 17.18도로 나타났습니다. What exactly will happen, we have to see, but for sure it will be another hot summer. We will see wildfires, flooding, heat waves.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가 폭염과 가뭄, 아니면 폭우 등 기상이변을 몰고 오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은 걱정 어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란이 3년 전 자국 상공을 지나던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를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J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스웨덴, 영국이 이란을 상대로 해당 사건 관련 공동소속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등은 소송장에서 이란이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이란 당국이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는데도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 당시 압수당한 1억여 달러 상당의 현금과 금괴를 돌려받았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 독립 언론 폰탄카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현금과 금괴는 프리고진의 위임장을 받은 그의 운전기사가 대신 인수해갔습니다. 이 자산은 지난달 24일 프리고진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나도누를 장악한 뒤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 당국이 급습해 압수한 것으로 프리고진은 장병들에게 줄 월급과 전사자 가족에게 줄 보상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장 반란 후 러시아를 떠난 것으로 알려진 프리고진이 최근 며칠 사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관이 현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러시아에서 사는 것은 위험해졌으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데보라 브로너트 주 러시아 영국 대사는 SNS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브로너트 대사는 영상에서 수주일 전 러시아의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 일이 발생한 이후 어렵고 긴장된 시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을 해 프리고진 반란 사태 이후 러시아가 한층 위험한 곳이 됐음을 암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1,000대 가운데 72대는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는 770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55만 7천여 대로 7.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는 1,390만여 대, 이 가운데 전기차는 5.8%인 80만 7천여 대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1,000대 가운데 전기차는 58대였지만 올 상반기에는 72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업체 모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33만 7천 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장 점유율 60.5%를 차지해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3만 6천여 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올 상반기에 판매한 전기차의 약 1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3만 8천여 대로 역시 테슬라의 11.4% 수준에 그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사령탑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중국이 광물 수출 통제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옐런 장관이 분쟁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항공기 탑승 계단을 오르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옐런 장관의 첫 중국 방문이자 4년 만에 미 재무장관 방중길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옐런 장관은 나흘간 중국에 머물며 허리펑 부총리와 류쿤 재정부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옐런 장관은 세계 2강인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두 나라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As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work together on global issues. It's something we can do and something the world expects of us. 하지만 옐런 장관 앞에는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로 인한 환율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디리스킹으로 이름 바꾼 공급망 재편 문제 등 서로 얼굴 붉힐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어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까지 예고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미국도 강경 입장으로 대응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방침이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며 탈중국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옐런 장관 출국 날 미 국방부는 중국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에 지원을 끊겠다는 발표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은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양국의 소통 강화에 만족해야 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世界需要总体稳量和能否正确相处，事关人类两个大国。 올여름도 역대급 폭염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전기 요금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절약한 도심 상가와 아파트 단지에 요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도입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변기현 씨. 에어컨 냉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가게 입구를 두꺼운 비닐로 막았습니다. 여기저기 쌓여있던 건어물 상자도 한자리에 모아 효율을 높였고 냉동 창고에도 에어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낀 전기가 한 달에 800kW입니다. 절약한 전기요금이 13만 원이고 한전이 아낀 전기만큼 요금을 깎아주는 상가 절전 캐시백 사업으로 15,90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평상시 여름에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올해는 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구에 도입된 이 사업에 모두 2,700여 곳의 상가가 참여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절전 계획을 세울 만큼 상인들의 열의가 높습니다. 2,700여 상가가 저희 한전 에너지 절감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일방적인 캠페인 방식이 아닌 실시간 절감 정보, 절전 팁, 그리고 절전 인센티브를 통해 상인분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비슷한 제도가 아파트 단지에도 있습니다.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전등을 끄면 하루에 1kW를 아낄 수 있고 절전 캐시백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도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한전에 신청하면 되는데 반년 만에 인센티브로 수백만 원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으로 이게 되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스스로 외출 시 뒤돌아봐가 형광등도 끄게 되고 코드도 자연적으로 뽑게 되고 그 혜택으로 우리 주민들께 많은 혜택이 한전은 절전 캐시백 제도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최근 건강이나 가치관 같은 다양한 이유로 고기 대신에 식물성 대체육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입에 의존했던 대체육의 원재료를 국산 콩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시지부터 동그랑땡, 햄버거 패티까지 식물성 대체육은 맛과 식감을 고기와 비슷하게 만든 식물성 단백질, 쉽게 말해 고기 없는 고기 요리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고기를 흉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풍미와 육즙까지 구현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8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대체육 시장은 지난해 200억 원대를 넘어서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육을 만들려면 콩에서 추출한 분리대두 단백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런 재료를 국내에서 만들 수 없어 전부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콩으로 분리대두 단백을 대신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산 콩 품종 미소로 낸 가루에 전분과 글루텐을 적절히 배합해 분리대두 단백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대체육은 주로 콩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단백질 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산 콩으로 대체육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료 국산화 가능성의 발견에 의의가 있습니다. 시험 결과 수입 분리대두 단백을 썼을 때보다 더 부드럽고 연한 식감을 낼 수 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또 국산 콩으로 만들어 GMO가 검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국산 콩이 다양한 가공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에 따라 국산 콩의 자급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대체육에 적합한 콩 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이번에 확보한 기술을 현장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강한 볕에 습도까지 더해져 오늘은 전국에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중북부 지방은 서울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반면 충청 이남 지역은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하겠고 모레까지 전남과 경남 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많은 곳에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 남부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전남과 제주도에,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까지 해안가에는 달의 인력으로 인해 해수면의 수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은 25도 등 동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청주 30도, 광주, 대구는 26도 등으로 중북부 지방만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이남의 장맛비는 모레 오후부터 잦아들겠지만 제주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